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건강검진을 안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매년 이맘때쯤에서 췌장암의 날 저희가 항상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희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을 이렇게 모셔서 들으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 더 기쁩니다. 췌장암 이제 요즘 발생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췌장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이제 췌장암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또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췌장의 모양인데요. 단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약 15cm 정도 되고, 해부학적으로 머리 부분하고 몸통 꼬리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모양을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위에 뒤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 머리 쪽에는 이렇게 십이장이 감싸고 있고, 앞쪽으로 대장, 그리고 꼬리 쪽에는 비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 한가운데로 이제 췌관이 췌장 전체를 통과하고 있고, 머리 쪽 안쪽으로 담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담도는 간에서부터 이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고, 그것이 십이지장으로 열리게 되는데 젖꼭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 부분은 우리가 십이지장 유두라고 부르고 횡대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단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배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수술하는 교수님들이 매번 수술을 하지만은 배 앞쪽에는 복막강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복막강 뒤편에는 후복막강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긴 나눠져 있는 공간이고, 그 췌장은 척추 바로 앞에 등 쪽에 가깝죠. 이렇게 이제 길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서는 전체 장경을 볼 수가 없고, 인체를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게 되면 이러한 모양으로 췌장의 모양이 관찰되게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쪽에 위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간이 있고, 비장이 꼬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대동맥이나 정맥 같은 이제 주요 혈관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췌장의 기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소화 효소를 내보내는 기능인데, 이렇게 이제 위를 통과해가지고 내려오는 음식물들이 이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걸 보고 소화 과정이라고 하죠. 이제 소화 과정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우리 학생 때 그 생물 시간에 배우던 그런 물질들이 변환이 되게 됩니다. 췌장에서는 이 세 가지들을 모두 녹이거나 변화시키거나 해서 장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시켜주는 소화 효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분비 기능인데, 여기 보면 꽈리처럼 이렇게 췌관으로 소화 효소들은 나오는 반면에 그 꽈리 사이에 보면 도세포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몸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슐린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글루카곤이라고 합니다. 당이 너무 떨어지면 다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이곳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외분비라고 하고 왜 내분비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외분비는 췌장의 바깥으로 이렇게 관을 통해서 내보내기 때문이고, 내분비는 이 췌장 안에 있는 혈관으로 분비를 하기 때문에 내분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췌장에서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종양 중에서도 스스로 증식 조절 능력을 상실한
세포들이 증식하는 것을 암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췌장암은 임파선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양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덩어리를 형성하지만은 스스로 일정한 크기 이상 자라지 않는 종양, 우리 얼굴에 있는 사마귀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 이처럼 스스로 공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타장기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췌장암은 전이되는 능력도 좋지만 속도도 굉장히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위치는 12장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 안쪽에 이렇게 길게 단검 모양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을 보면 이렇게 이제 정맥과 동맥과 같은 주요 혈관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분들 뭐 잘 아시겠죠? 이분들 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췌장 종양의 종류는 이런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암이 있는데, 양성 종양에서 또 대부분인 것들은 이 낭성 종양입니다. 이제 외래를 방문하는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환자들이 이 낭성 종양 환자들인데, 이 낭성 종양은 종양 중에서도 그 악성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악성도라 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얼굴에 있는 사마귀처럼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양성, 그리고 그것이 악성 종양암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정도가 높은 것을 악성도가 높다라고 우리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장액낭성 종양, 그리고 점액낭성 종양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 이외에 그냥 점액낭성 종양이라는 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끈끈하지 않다는 얘기고, 이건 끈끈하다는 얘기인데, 이 점액자가 들어간 이러한 낭성 종양이 더 그 악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주체관에 발생하는 놈을 체관과 연관된 유두상 점액종양이라고 하는데, 유두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점액을 생산하는 돌기들이 안에 자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유두상 점액종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있는 체관에 있는 놈하고 주변에 분지에 있는 놈하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그 주체관에 있는 낭성 종양이 악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췌장암이라는 것은 대부분 췌관에서 발생하는 선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췌관 선암종이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선방세포 암종이나 신경 내분비 종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이 그 스티븐 잡스가 진단받은 종양의 이름입니다. 이걸로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이 선암종이 정상인 췌장에서 발생돼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을 이제 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정상 세포에서 이렇게 그 췌관 내 세포만 일부 변화하게 되는 데는 약 11년도가 걸리고, 11년 정도가 걸리고, 2단계까지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췌장 안에 국한되어 있는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데까지 약 6.8년 정도가 평균 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덩어리도 있지만은 이 덩어리가 관을 막기 때문에 나머지 관의 변형이 오고, 뒷부분에서 이렇게 췌관액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췌장이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이렇게 위축이 되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영상검사를 하면 이때부터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알아볼 수가 있게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약 2.7년 정도가 걸리는데, 환자가 증상을
느끼게 돼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때는 대부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이내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췌장암의 빈도를 보면은 남자한테는 7위, 여자한테는 9위에 해당하는 10대 주요 암 중에 하나입니다. 발생률이 꽤 높은 거죠. 빈도를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40대는 요만큼, 50대는 요만큼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70대입니다. 췌장암이 이제 최근에 올수록 발생 빈도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이유가 점점 이제 평균 생존 연령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평균 사망 연령이 75세를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70대 이상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세에 이렇게 진단이 많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 돌아가시는 분들이 췌장암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기 때문에 꺾인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사람이 100살 이상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빈도는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주요 환자들은 대부분 이 나이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이때 어떻게 내가 췌장암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강의를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췌장암은 예전에는 진단율과 사망률이 같았습니다. 이유는 진단되면은 특별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발생 비율도 지금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점점 올라가는데 다행히 이 발견율하고 사망률하고가 점점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고 있어서 지금에야 그렇지만은 점점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사망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는 지금 2012년도까지 이렇게 그래프로 공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역시도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은 최근에 와서 이제 5년 생존율, 저희가 이제 암의 치료 성적을 볼 때 주로 보는 게 이 5년 생존율입니다. 점점 위암, 대장암, 특히 이런 암들은 점점 치료 성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양상인데, 안타깝게도 췌장암과 같은 경우는 그 생존율이 좋아지는 이 기울기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췌장암의 발생은 이렇게 10대 암인데도 저 밑에 안 보이는 위치가 있지만은 그 암으로 인한 암의 치료 성적은 그렇게 향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은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간, 유방, 전립선, 백혈병과 같은 것들은 이렇게 사망의 원인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떨어지지만은 췌장하고 이런 안타깝게도 폐암 같은 경우는 그 치료 성적이 크게 좋아지지가 않아서 2030년이 되면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2대 암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검진으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의 검사 방법으로는 찾기가 어렵고 CT와 같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모호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치명성이 높아가지고 혈액이나 다른 장기로 빨리 전이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져 있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췌장암이 걸린 사람들의 그동안 생활 행태를 쭉 분석하여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흡연인데, 흡연한 사람이 여성은 3배 정도, 남성은 한 10배 정도 췌장암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 금연을 하더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발생률이 되는 데까지는 10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비만도 어느 정도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베이컨이나 지방, 빨간색의 그 고기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이 당뇨가 많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인슐린은 분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췌장암이 생겨서 당뇨가 발생한 것인지, 당뇨가 있어서 췌장암이 생긴 것인지 전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았지만은 췌장암이 발생한 환자들은 당뇨를 대부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이라는 진단명이 나타나는데, 만성 췌장염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통의 급성 췌장염과는 다릅니다. 급성 췌장염을 여러 번 앓게 되면은 췌장이 이렇게 사람이 어디 다치고 나서 상처가 회복될 때 딘자국처럼 그 피부가 변하듯이 췌장 자체도 3차원적으로 안에서 섬유화가 되면서 당겨지고, 반드시 가는 췌관의 길도 구불구불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게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안에 결석도 생기고 섬유화도 더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로는 우리나라에서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음주지만은 음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췌장염이 생기는 상태를 만성 췌장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급성 췌장염이 반복적으로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술을 안 먹는데도 이렇게 스스로 췌장염이 생기는 것을 만성 췌장염이라고 해요. 그런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 만성 췌장염 시에는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죽고 살아나는 세포들이 여러 번 생기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고 췌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가장 크게 연관이 있는 것은 이 가족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조 중에 누군가가 췌장암으로 췌장암의 진단 기억력이 있다 하면 나를 포함한 내 후손들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의 증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복통이죠. 췌장의 주변으로 신경조직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생기게 되면 복통을 호소하게 되고, 복통의 원인은 또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췌관이 막혀서 췌관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또 췌장 자체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담관이 췌장의 머리 부분 가운데를 관통이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췌장암 자체도 이렇게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또 하나는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프기 때문에 식욕부진이 스스로도 아파서도 안 먹게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해서 음식을 많이 안 먹게 됩니다. 또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 소화가 안 된 대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변 습관도 변화하게 됩니다. 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진단 방법인데, 일반 혈액 검사를 해서 췌장에 염증이 있을 때 혈액으로 들어가는 그 효소의 레벨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췌관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혈액에서 검출되는 CA19-9라는 종양 표지자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혈액 검사의 이상 소견 역시도 아주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고, 많은 췌장암 환자에서도 정상인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모두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치료 경과를 보거나 환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확실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건강검진 시의 영상 기법은 초음파 검사죠. 이제 여러분 이제 검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배에다가 푸른색 젤리를 이렇게 바르고 기계 같은 걸로 문질문질하면 나타나는 영상이 이 초음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췌장 부위를 볼 수는
없는 장비이긴 합니다. 이유는 요만큼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위가 앞에서 가리고 있는데 위 안에는 공기가 있고 그 초음파는 공기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머리 부분의 일부분만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췌장암의 약 3분의 1 정도, 췌장의 3분의 1 정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검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췌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제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초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CT입니다. CT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를 몸을 여러 개를 찍어서 그것을 한 번에 쌓아서 3차원 영상을 만들어 보는 영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아시겠다시피 방사선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 있어서 CT를 검진 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검진센터에서 환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CT 검사를 보통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공명 영상법인데요. 요거는 조직에다가 우리 자기공명 이제 그 자극을 줘서 나타나는 신호를 캡처를 해서 영상을 만드는 기법인데 이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찍는데 시간의 차이입니다. 얘는 약 5분 정도면 조영제를 넣고 찍는 것까지 완성이 되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그 디텍터가 있는 그 탐촉자가 있어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얘는 그 기계가 이렇게 사람을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찍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도 배가 움직이지 않게 숨을 멈춰줘야 되는 거를 그 찍는 기사님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검사를 해야 돼서 약 1시간 정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MRI의 가장 큰 장점은 방사선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몸에 해가 없다. 그리고도 CT보다 영상의 질이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직의 성상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찍는데 오래 걸리고 가격이 고가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로 이처럼 내시경을 12장까지 도달시켜서 여기서 관을 넣고 조영제를 담관, 췌관에 싸서 그 관의 모양을 봐서 췌장암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MRI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 검사법은 거의 시행이 안 되는데요. 이유는 이러한 그 내시경 삽입 자체가 출혈이나 청공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치료용법 이외에는 요즘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 기법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는 초음파 검사법은 그 배 겉면에다가 초음파를 투과를 시켜서 그 돌아오는 초음파를 이제 측정하는 검사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그 복벽으로부터 거리가 있고 앞에 다른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전신 이렇게 영상 검사법으로 판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있는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 검사를 한 지 약 15년,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저희가 경험이 제일 많은 병원입니다. 이 검사로 특화되어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초음파를 이렇게 췌장 옆에다 바로 딱 대놓고 거기에 CT나 MRI에서 보였던 조직이 이거구나. 이것이 췌관을 어느 정도 누르고 있구나. 아니면은 조직을 획득을 해야 될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췌장 안에서 조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마지막에 설명을 하실 항암 치료를 할 때 중요한 단서를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암세포가 주로 흡수하는 당이라는 이제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거기에다가 표지자를 붙여가지고 암세포를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전신을 CT 촬영법과 같은 촬영법으로 찍는 방법인데 그 방사선 표지자를 체내 투여를 하고서 CT를 찍게 되면 암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세하거나 작은 암 같은 경우는 이것만으로 찾아내기는 어렵고 췌장암이 발견이 된 사람에 있어서 다른 장기에 어디에 또 가 있는지 그리고 동반된 다른 암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췌장암의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병기를 나누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1기, 2기, 3기, 4기 해서 4기래? 그럼 말기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그걸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처음에 분류하는 기준은 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호두알 크기를 2cm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첫 번째로 병기를 나누고 그것이 주변을 침윤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한 병기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혈관을 또 침윤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한 병기가 올라갑니다. 이 혈관을 침윤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혈관을 침윤했다는 것은 그 혈관을 따라서 다른 장기로 이미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타 장기에서 재발할 확률이 높아서 수술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임파선을 통해서 전이가 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임파선의 크기가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한 병기가 올라가게 되고 타 장기에서 발견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병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두알 이 땅콩 알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한 병기가 이렇게 나뉘게 되고 또 그것이 임파선을 침윤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한 병기가 또 나뉘어지게 되고 혈관 먹였으면 주로 3기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수술이 되네 안 되네를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병기죠. 치료는 이제 앞에 이제 추후에 이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제 저는 강의가 이게 끝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치료는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췌장 안쪽에 지나가는 담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철망을 넣어서 그 부분을 넓혀서 담즙이 흐르게 해주고 췌관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거기를 넓혀서 흐르게 해줘서 암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 췌장 간의 기능을 하게 해주는 내시형 치료법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췌장이 암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신경절, 주요 신경절이 주변에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다가 마취제를 주입을 해가지고 종양으로 인한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병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기, 2기면 수술이야. 수술을 하고서 그 수술한 나머지 부위에 종양세포가 남아있다면은 항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기타 이제 요즘 많이 나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표적 치료제도 쓸 수 있고 하는 병기가 이 병기입니다. 3기부터는 이제 수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서 수술을 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가 있겠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병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췌장만 수술하는 교수님이 3분이나 계시고요. 이 교수님들이 수술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전에 보존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던 3기 후반에 암들도 많이 치료를 해내고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췌장암에 대해서 이제 전체 어떤 질환인가 그리고 병기는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하는 치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 직접 수술을 아주 잘하시는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
항암제는 이렇게 그 약을 췌장암 항암제라는 걸 이렇게 탁 넣는다고 치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항암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잘 믹스를 해서 환자에 맞게 투여를 해야 종양을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의 교수님이 또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